차디찬 바닥을 긁어대는 손톱 끝에서 핏방울이 배어 나왔으나 만수는 멈출 수가 없었다. 텅 빈 쌀항아리 바닥에 남은 좁쌀 한 톨이라도 찾아내려 허덕이는 그의 등 뒤로 서늘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어머니, 제발 정신 좀 차려보세요. 만수는 갈라진 목소리로 울부짖으며 방 한구석에 미동도 없이 누워있는 노모를 향해 기어갔다. 어머니의 얼굴은 이미 잿빛으로 변해 있었고 오목하게 들어간 눈가에는 생명의 온기 대신 지독한 굶주림의 흔적만이 깊게 패여 있었다. 방 안에는 한 팔을 막아줄 가만히 한 장조차 남아있지 않았고 북풍은 문창살을 찢어버릴 듯이 울어대며 가난한 모자의 마지막 숨통을 조여왔다. 만수는 자신의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내어 어머니의 메마른 입술에 적셔보았지만 차갑게 식어가는 육신은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3일 밤낮을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아들을 위해 마지막 남은 죽 한 그릇까지 밀어내던 어머니의 가냘픈 손목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그 순간 만수의 심장은 천갈래만 갈래로 찢어지는 듯했으며 세상이 온통 암흑 속으로 침잠하는 환각에 휩싸였다. 가난이 죄라면 이토록 참혹한 형벌이 또 어디 있단 말인가. 그는 하늘을 향해 소리 없는 비명을 내질렀으나 돌아오는 것은 지붕 위를 핥히는 바람 소리뿐이었다. 정신없이 통곡하던 만수의 귀에 문득 마루 밑에서 바스락거리는 기이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쥐가 곡식을 갉아먹는 소리도 아니었고 바람에 낙엽이 굴러가는 소리도 아닌 무언가 묵직하고 신비로운 짐승의 움직임이었다. 만수는 흐릿한 눈을 비비며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고 그곳에서 어둠을 뚫고 빛나는 두 개의 선명한 황금빛 눈동자와 마주쳤다. 길쭉한 몸집에 윤기가 흐르는 노란 털을 가진 늙은 족제비 한 마리가 입에 무언가를 물고 뱃돌 위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 짐승은 사람을 보고도 전혀 두려워하는 기색 없이 오히려 애처로운 눈빛으로 만수를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다. 족제비가 입에 물고 있던 것을 내려놓고 어둠 속으로 호련히 사라진 뒤 만수는 비틀거리며 마루로 나갔다. 그곳에는 놀랍게도 성인 남자의 주먹만한 크기의 쌀주머니가 놓여 있었으며 그 안에는 눈이 시리도록 하얀 백미가 가득 차 있었다. 이 심산유국 가난한 집구석에 대체 어디서 이런 귀한 곡식이 나타났단 말인가. 만수는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 없어 자신의 뺨을 거세게 내리쳤다. 하지만 쌀의 감촉은 너무나도 생생했고 그 향기는 굶주림에 지친 그의 후각을 자극하며 말할 수 없는 비애를 불러일으켰다. 그는 쌀을 움켜쥐고 방으로 뛰어들어갔으나 어머니의 숨결은 이미 완전히 풀어 차가운 시신만이 그를 맞이할 뿐이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만수는 마을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으며 산비탈의 거적대기 하나로 시신을 덮어 감회장을 했다. 상복을 구할 돈조차 없어 무명옷에 삼배띠 하나를 두른 채 무덤가에 앉아 밤새도록 곡을 하던 만수의 곁으로 다시 그 노란 짐승이 나타났다. 족제비는 마치 자식의 슬픔을 위로하듯 그의 발치에 머리를 비비며 한참 동안이나 곁을 지키다 사라졌다. 마을 사람들은 저놈이 미쳐서 산짐승과 놀아난다며 비웃었지만 만수의 마음속에는 형용할 수 없는 기묘한 유대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만수의 집쌀 항아리에는 매일 밤 신비로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고 그것은 마을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전초전이었다. 만수는 매일 아침 항아리를 열 때마다 조금씩 차오르는 곡식을 보며 두려움과 경외심을 동시에 느꼈다. 쌀은 분명히 사람이 가져다 놓은 것이 아니었으며 오직 짐승의 발자국만이 마당에 점점이 찍혀 있을 뿐이었다. 어느 날 밤만수는 잠을 자는 척하며 문틈으로 마당을 관찰하다가 달빛 아래 비친 족제비의 그림자를 보게 되었다. 그런데 그 그림자의 형상이 순간적으로 허리가 굽은 노인의 모습으로 변하더니 만수의 방을 향해 절을 하는 것이 아닌가. 만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아 비명을 지르려 했으나 그 짐승의 눈망울에서 느껴지는 지독한 슬픔과
자애로움에 압도되어 입을 뗄 수 없었. 이 기이한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을 돌아 탐욕스러운 고리 대금업자 박주첨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박주첨은 만수의 집 항아리에 금은보화가 숨겨져 있거나 산신령이 보물을 내린 것이라 확신하며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그는 만수가 남의 집 곡식을 훔쳐다 채우는 도둑이라고 관가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하며 만수의 오두막을 빼앗으려 들었다. 만수는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힘없는 백성의 목소리는 권세가 앞에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고 상황은 점점 파국으로 치달았다. 억울하게 죽은 어머니의 영혼과 그를 돕는 기이한 짐승, 그리고 인간의 끝없는 탐욕이 얽히며 만수의 운명은 소용돌이치기 시작했다. 박주첨의 서슬퍼런 위세 아래 만수의 오두막은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웠다. 마을의 모든 논밭과 가옥을 저당 잡고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기로 악명 높은 박주첨은 만수의 집 항아리에서 풍기는 은은한 곡식 향을 시기 어린 눈으로 노려보았다. 이놈아, 내 놈이 무슨 재주로 매일같이 이 귀한 백미를 항아리에 가득 채운단 말이냐. 박주첨은 갈에 섞인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며 지팡이로 만수의 마루를 거칠게 내리쳤다. 만수는 마당에 무릎을 꿇은 채 부들부들 떨며 그저 하늘이 도우신 일이라고 머리를 조아릴 뿐이었으나 박주첨의 의심은 이미 확신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만수가 인근 고을의 양반과 곡간을 털어온 것이 분명하다며 당장 관가에 고발해 내 놈의 다리를 분질러 놓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만수는 억울함에 가슴을 치며 어머니의 묘소가 있는 산등성이를 바라보았으나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바람뿐이었다. 박주첨의 하인들은 만수를 밀쳐내고 집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어머니가 생전에 소중히 여기던 낡은 팻그릇들까지 마당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만수는 깨진 그릇 조각을 부여잡고 오열했으나 박주첨은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내일까지 이 항아리에 출처를 대지 못한다면 내 놈을 도둑으로 몰아 옥에 가두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만수의 가난을 이용해 그나마 남은 오두막터와 산비탈의 작은 밭대기조차 빼앗으려는 속셈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박주첨의 권세가 무서워 만수의 고통을 외면한 채 담벼락 너머로 숨어서 수군거릴 뿐 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변호해주지 않았다. 그날 밤 만수는 잠을 이룰 수 없어 공마루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며 어두운 마당을 응시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밤이었으나 그의 귀에는 다시금 마루 밑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다시 나타난 노란 족제비는 평소보다 더 많은 양의 곡식을 물고 왔는지 입가에 하얀 가루를 묻힌 채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만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짐승의 앞발을 보았는데 그곳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박혀 핏방울이 맺혀 있는 것이 아닌가. 짐승은 고통을 참아내며 항아리 속으로 쌀을 쏟아부었고 만수는 그 모습에서 자식을 위해 자신의 살점을 떼어주던 어머니의 희생을 보았다. 오열을 참지 못한 만수가 짐승의 몸을 감싸 안으려 하자 족제비는 슬픈 눈망울로 그를 한번 쳐다보고는 절뚝거리며 숲속으로 사라졌다. 만수는 족제비가 남긴 쌀이 어디서 온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그 뒤를 쫓기로 결심하고 밤길을 서둘렀다. 산길은 험하고 가팔랐으나 짐승이 남긴 핏자국과 은은한 곡식 향기가 길잡이가 되어 그를 높은 고개 너머로 인도했다. 한참을 걷다 보니 족제비가 멈춰선 곳은 다름 아닌 박주첨의 거대한 곡간 뒷담벼락 밑이었다. 족제비는 작은 구멍을 통해 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때마다 입에 쌀을 가득 물고 있었는데 그것은 만수의 어머니가 살아생전 박주첨에게 억울하게 빼앗겼던 소장료의 양과 정확히 일치했다. 만수는 이 광경을 목격하고는 머릿속이 하얘지는 충격을 받았으며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어머니의 혼백이 서린 인광보임을 직감했다. 박주첨은 만수의 집을 감시하기 위해 신복 하나를 매복시켜 두었는데
그 하인은 만수가 숲으로 향하는 것을 보고 몰래 뒤를 쫓았다. 하인은 족제비가 박주첨의 곳간에서 쌀을 훔쳐 만수의 집으로 나르는 것을 목격하고는 이를 즉시 주인에게 보고했다. 소식을 들은 박주첨은 분노로 몸을 떨며 그 괴상한 짐승을 잡아 죽이고 만수를 현행범으로 몰아 처단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포수들을 불러 모아 만수의 집 주변에 덫을 놓고 화승총을 손질하며 잔인한 계획을 세웠다. 만수는 이러한 위협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그저 어머니의 환생이라 믿는 족제비의 상처를 걱정하며 밤잠을 설쳤다. 다음 날 새벽 박주첨 일당은 만수의 오두막을 포위하고 족제비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렸다. 만수는 밖으로 나가려 했으나 하인들에게 붙들려 방 안에 갇혔고 박주첨은 도끼 어린 눈으로 마당의 항아리를 노려보았다. 마침내 숲에서 노란 그림자가 나타나 쌀주머니를 입에 물고 항아리를 향해 다가오자 박주첨은 포수에게 발포 명령을 내렸다. 탕하는 굉음과 함께 화약 연기가 마당을 뒤덮었고 족제비의 가냘픈 비명소리가 새벽 공기를 찢었다. 만수는 울부짖으며 문을 박차고 나갔으나 이미 족제비는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고 박주첨은 승리감에 도취하여 만수를 향해 채찍을 휘둘렀다. 박주첨은 쓰러진 족제비를 발로 차며 이 미물 덕분에 내 놈의 죄상이 천하에 드러났다고 조롱했다. 그는 만수의 목에 칼을 씌우고 마을 광장으로 끌고 가 본보기로 엄벌에 처하겠다고 선포했다. 만수는 피범벅이 된 족제비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리며 이 짐승이 무슨 죄가 있느냐고 항변했지만 박주첨의 악랄한 웃음소리에 묻혀버렸다.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광장으로 모여들었고 상황은 만수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 순간 죽은 줄 알았던 족제비의 눈이 번쩍 뜨이며 기이한 광채를 내뿜기 시작했고 박주첨의 곳간 방향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아 오르기 시작했다. 박주첨의 곳간에서 치솟는 검은 연기는 순식간에 마을 하늘을 뒤덮었고 불길은 마치 성난 용의 혓바닥처럼 허공을 핥히며 타올랐다. 광장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경악하며 비명을 질렀고 당황한 박주첨은 만수의 목을 내리치려던 기세를 멈추고 자신의 재산이 타들어가는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안 된다. 내 쌀들이, 내 보물들이. 박주첨은 정신 나간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며 하인들을 이끌고 자신의 집으로 달려갔으나 불길은 기이하게도 다른 집은 건드리지 않은 채 오직 그의 곳간만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만수는 그 혼란의 와중에도 품 안에서 차갑게 식어가는 족제비를 필사적으로 감싸 안으며 억울함에 복받쳐 땅을 치며 통곡했다. 불길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단순한 나무 타는 소리가 아니라 마치 수많은 사람의 원혼이 울부짖는 듯한 기괴한 통곡 소리와도 같았다. 만수는 품 안의 족제비가 마지막 힘을 다해 자신의 손가락을 살짝 깨무는 것을 느꼈고 그 순간 머릿속으로 어머니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오기 시작했다. 만수야, 울지 마라. 정의는 결코 잠들지 않는단다. 그 목소리는 분명 굶주림 끝에 돌아가셨던 어머니의 생전 목소리였으며 만수는 전율하며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곁에는 오직 피 흘리는 짐승뿐이었다. 한편 곳간으로 달려간 박주첨은 불을 끄려 했으나 불길은 물을 부을수록 더욱 거세졌고 연기 속에서 나타난 수천 마리의 족제비 환영들이 그의 몸을 타고 오르며 살점을 뜯어내는 듯한 환각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박주첨은 공포에 질려대지로 나뒹굴며 살려달라고 빌었으나 그가 평소에 괴롭혔던 마을 사람 중 누구도 그를 도우려 나서지 않았다. 그가 쌓아 올린 부는 가난한 이들의 눈물과 피로 이루어진 것이었기에 하늘의 심판은 자비가 없었으며 불길이 잦아들 무렵 곳간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재만 남았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그 타버린 잿더미 속에서 발견된 것은 쌀이 아니라 수만 장의 가짜 장부와 박주첨이 관가에 바치려 했던 뇌물 목록들이 적힌 서찰들이었다. 비밀리에 숨겨두었던 그의 악행이 불길에 의해
세상 밖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며 이 광경을 지켜본 마을 사람들은 천벌이라며 손가락질을 멈추지 않았다. 만수는 족제비를 안고 다시 자신의 오두막으로 돌아왔으나 집안은 이미 박주첨의 하인들에 의해 난장판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박주첨의 만행을 목격한 고을의 정직한 선비 한 명이 이 사건을 관가에 정식으로 제보하면서 상황은 급반전되기 시작했다. 평소 박주첨의 횡포를 눈감아주던 탐관오리들도 사건의 규모가 커지고 민심이 들끓자 더 이상 그를 감싸줄 수 없게 되었다. 만수는 관가로 압송되는 대신 증인으로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그는 자신이 겪은 기이한 일들과 족제비가 전해준 곡식의 의미를 눈물로 증언했다. 사또는 만수의 이야기가 허무맹랑하다 생각했으나 족제비가 물어온 쌀주머니에 적힌 박주첨의 인장을 보고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조사가 진행될수록 박주첨이 만수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수많은 마을 사람의 토지를 강탈하고 곡식을 빼앗은 사실이 속속들이 드러났다. 만수의 어머니가 죽기 직전까지 매달렸던 그 갓그릇들 속에는 사실 박주첨의 비리를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인 비밀 계약서 조각들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족제비는 그 종이 조각들을 찾아내기 위해 만수의 집 주변을 맴돌았던 것이며 결국 그 미물의 헌신 덕분에 거대한 진실의 문이 열리게 되었다. 만수는 옥에 갇힌 박주첨을 마주하며 증오 대신 깊은 허망함을 느꼈고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를 다시금 깨달았다. 박주첨의 집권은 무너졌으나 만수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는데 그것은 품 안에서 숨이 잦아드는 족제비 때문이었다. 그는 정성껏 산삼과 약초를 구해 짐승의 상처를 닦아주며 제발 살아만 달라고 애원했으나 족제비의 눈빛은 점점 흐려지고 있었다. 어느덧 보름달이 높게 뜬 밤만수는 꿈속에서 하얀 소복을 입은 어머니가 족제비를 품에 안고 인자하게 웃으며 숲 너머로 사라지는 환상을 보았다. 어머니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으나 그녀의 눈빛은 이제 안심하고 떠난다는 작별의 인사를 대신하고 있었으며 만수는 잠결에도 어머니의 이름을 부르며 오열했다. 다음 날 아침 만수가 눈을 떴을 때 족제비의 상처는 기적처럼 아물어 있었으나 짐승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평온한 상태였다. 만수는 짐승의 육신이 차갑게 식었음을 확인하고는 집 뒷산 어머니의 무덤 바로 옆에 양지 바른 곳을 골라 무덤을 만들어 주었다. 그는 짐승을 묻으며 이 작은 생명이 사실은 자신의 어머니였음을 아니면 어머니의 간절한 염원이 깃든 하늘의 사자였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마을에는 박주첨의 전 재산을 몰수하여 피해를 입은 백성들에게 나누어 준다는 방이 붙었고 만수는 가장 먼저 돌려받은 곡식을 들고 어머니와 족제비의 무덤 앞에 올렸다. 고을 사또가 주재하는 친국이 열리던 날 관가 앞마당은 박주첨의 죄상을 목격하려는 백성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였다. 박주첨은 포승줄에 묶인 채 형틀 위에 엎드려 있었으나 여전히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못한 채 억울하다고 소리를 지르며 만수를 향해 독설을 퍼부었다. 저놈은 요물을 부려 내 곳간에 불을 지르고 재산을 훔친 도둑놈이요. 사또나리 제발 저 망할 놈을 당장 처형해 주시오. 박주첨의 비굴한 외침에 사또는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책상 위에 놓인 종이 뭉치와 쌀주머니를 내보였다. 이것은 내놈의 곡간터에서 발견된 이중 장부와 만수의 항아리에서 나온 곡식 주머니인데 여기 찍힌 인장이 내놈의 가문 것이 아니더냐. 사또의 추상 같은 호령의 박주첨은 안색이 흑빛으로 변하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만수는 증인석에 서서 박주첨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그간의 서러움을 억누르고 차분하게 입을 열어 그날의 진실을 증언하기 시작했다. 제 어머니는 평생을 정직하게 사셨으나 박주첨의 농간에 넘어가 땅을 뺏기고 굶주림 속에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만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으며 그의 눈에는 복수심이 아닌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다. 그는 족제비가 물어다 준 쌀이
결코 도둑질한 작물이 아니라 어머니의 억울한 넋이 하늘의 도움을 받아 제 주인에게 돌아온 것임을 만천하에 공포했다. 마을 사람들은 만수의 진심 어린 고백에 여기저기서 훌쩍이며 동조했고 박주첨의 악행에 치를 떨던 소장농들도 하나둘씩 나서서 자신들이 당한 수탈의 역사를 낱낱이 고발했다. 사또는 박주첨의 죄가 엄중하여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음을 선포하고 그의 모든 가산과 토지를 몰수하여 원래 주인들에게 돌려줄 것을 명했다. 또한 박주첨을 변방의 유배지로 보내 평생을 노역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그가 백성들에게 끼친 해악을 몸소 속죄하게 하는 엄벌을 내렸다.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관가 마당에는 백성들의 환호성이 터져나왔고 만수는 하늘을 우러러보며 이제야 어머니의 원한을 풀었다는 안도감에 무릎을 꿇고 통고했다. 억울한 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공의로운 심판 앞에 탐욕의 바벨탑은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으며 진실은 결국 어둠을 뚫고 찬란한 빛으로 드러났다. 형집행이 시작되기 전 박주첨은 미친 사람처럼 웃으며 만수를 저주하려 했으나 갑자기 어디선가 수천 마리의 족제비 떼가 나타나 관가 담장을 에워쌌다. 짐승들은 박주첨을 향해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지저댔고 그 광경에 겁에 질린 나졸들이 뒷걸음질을 칠 정도의 기이한 위용을 뽐냈다. 만수는 그 짐승들 사이에서 유독 빛나는 노란 털을 가진 환영을 보았으며 그것이 자신을 돕던 그 노란 족제비의 영혼임을 직감하고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다. 짐승들은 순식간에 안개처럼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오직 박주첨의 처절한 비명과 백성들의 정의로운 함성만이 공허하게 메아리칠 뿐이었다.